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길지는 않아요. 내용도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선 제목은 거울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거울이라는 소재가 돼요. 우리 제목 밑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때의 거울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물을 비추는 소재가 되겠죠. 근데 거울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치? 근데 동시에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거울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물을 비추는 소재이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나와 실제의 나를 매개하기도 하지만, 이때 매개라는 건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단절의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와 매개하기도 하고 단절하기도 하는 일종의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뭐 모순성이라고도 하고요. 이중적 속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고요.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 조금 이따 써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상의 시 거울에서의 거울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이며 객관적인 거울이 아니다. 즉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그 거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심리를 반영하는 심리적 반영물로서 작용한다. 왜냐면 우리가 뭐 실제로 거울을 본다고 해서 아 여기에 또 다른 자아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은 아 거울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 자아를 비출 수 있는 소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랑 이어집니다. 자의식 속에 또 다른 자아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럼 간단해요, 얘들아. 자아가 분열된다는 건 결국은 그 또 다른 자아를 보면서 내 삶을 성찰하는 거겠지. 그래서 3번의 의미로 본다면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윤동주 씨의 자화상에도 아마 써드렸을 거고 그 참회록 우리 했잖아요. 참회록에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뭐였지? 구리거울이었어. 거기도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형광펜 2개 준비하시고요. 자, 우선 1년부터 볼게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형광펜으로 거울 속 한번 밑줄 칠게요. 자, 이제 거울 속 세상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볼펜으로 밑줄 치자. 소리가 없대. 얘들아, 이 뉘앙스를 봐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는 건 어디에는 소리가 있어? 거울 밖인 현실에는 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없어 밑에 쓸게요. 얘는 시끄러운 현실과 단절된 세계. 자, 그 다음도 밑줄 치자.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까지. 이런 세상은 없을 거래. 그럼 위에랑 똑같아요. 아, 이 거울 속 세상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이질적 세계구나. 자, 그러면 요 두 줄 묶어보자. 여기에서는 거울 속만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거울 밖이 어떨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거울 속과 거울 밖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야? 단절된 공간이야? 그렇지, 단절된 공간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 2연 볼게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나오네. 자, 이때 내에다가 네모 한번 쳐볼게. 그럼 이제 구분해 얘들아. 이때의 내는 현실자야, 내면적 자아야? 어디에 있는 나야? 거울 속에 있는 거니까 내면적 자아가 되죠.
내면적자에게는 네모를 칠 거고요. 현실자한테는 동그라미 칠 거야. 우리 윤동주의 시에서는 현실자는 대부분 어떤 의미였고 부정의 의미였고 내면적자는 긍정의 의미였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게 부정이다 긍정이다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 그냥 또 다른 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귀 밑줄 한번 칠게요. 이때의 귀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자, 거울 속 나, 내면적 자아에게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이 있지만 빨간 펜으로 밑줄 쳐볼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이렇게 나오네. 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내, 이때의 내는 현실자아야, 내면자아야? 현실자아가 되겠지. 거울 속에 나는 내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의사소통 수단이 있지만 뭐가 안 되는 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옆에 쓰시면 돼요. 두 자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이때의 나는 뭐 칠 거야? 네모, 내면 자아죠. 왼손잡이요, 밑줄. 자, 거울 속에 나는 왜 왼손잡일까? 그렇지, 내가 오른손잡인데 거울은 어떤 속성이 있어? 좌우를 바꾸어 비추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왼손잡이요는 좌우를 바꾸어 비추는 거울의 속성. 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여기에서의 내는 뭐 칠 거야? 동그라미. 현실자아죠? 그 다음 빨간 펜으로 밑줄 쭉.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쭉 치시고요. 악수 밑에다가 얘들아 CF에서 써보자. 우리 악수 어디서 봤지? 윤동주 시에서 봤어. 거기에서의 악수는 뭐를 의미했지? 화해. 그래서 얘를 그냥 소통으로 할 때도 있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화해라고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써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악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손잡을 수 없어요. 친밀함을 나눌 수가 없어요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현실적 자아와 친밀감을 나눌 수 없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연이 나옵니다. 우리 다른 색 형광펜으로 두 줄 다 밑줄 칠게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자, 앞에 거울이 2번 나와요. 자, 이때 거울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얘들아, 위에 있는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게 한대. 그럼 매개야, 단절이야? 단절. 이때의 거울은 차단, 단절의 의미를 지니고요. 근데 밑에 줄의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봤겠소? 라고 얘기를 하잖아.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 속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의 거울은 매개를 의미하겠죠. 연결과 매개를 의미한다. 그럼 이때의 거울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속성을 지녀? 이중적 속성을 지니는 거야. 아, 얘네는 매개와 단절의 이중적 속성. 혹은 뭐 모순적 속성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거 써드릴 거예요. 서정주의 추천사. 자, 이 추천사라는 시에 어떤 소재가 나오냐면 그네라는 소재가 나옵니다. 질문하셨죠? 저번 시간에 우리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있을걸? 그네를 타면 얘들아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때 그네는 나를 하늘로 올려줄 수 있지만 동시에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때 그네가
이중적, 매개와 단절의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시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유리창 시의 유리창이 이런 역할을 한다. 정지용 시인이 유리창이라는 시를 언제 썼지? 알아요? 자식이 죽고 나서 쓴 거야. 근데 내용이 뭐냐면 밤에 이 창문에 죽은 나의 아이가 이렇게 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창문은 죽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이자 이 창문 때문에 내가 창문 밖에 있는 아이를 만질 수 없는 거,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유리창도 똑같아요. 매개와 단절의 이중적 속성을 띈다. 그때 얘기했어, 얘들아. 여기 써주는 건 되게 대표적인 것들만 써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안 나오면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해야겠지만 얘가 나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써드리는 것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안 써드리잖아. 한 두세 개밖에 안 써드리니까 걔는 좀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면 볼게요. 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할 때 나는 뭐 칠 거야? 동그라미.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내한테는 네모 칠 거야. 그럼 생각해, 얘들아. 거울 속에 내가 있으려면 내가 거울을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갖고 있지 않은데 거울 속에 내가 있대. 어떤 표현이야? 역설적 표현이고요. 그럼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전까지도 거울 속의 나랑 현실의 나는 단절되어 있었어. 분열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거울 앞에 없어도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거야. 즉, 거울 밖에 나와 거울 속에 나가 이제 완전하게 분열됐다. 요거를 의미합니다. 옆에 써볼게요. 거울 속 나와 화자가 완전히 분열되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거울 앞에 있지 않아도 거울 속에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빨간 펜으로 밑줄 치자.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그럼 봐봐. 거울 속에 내가 뭐 하는지 이제 나는 알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얘한테 뭔가를 시킬 수 없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 자아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이자, 이 부분은 그래서 분열이 심화되었다. 이제 내가 거울이 없어도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가 됩니다. 자, 마지막 형 볼게요. 괄호 한번 열어볼까? 거울 속의 나는 이때 나의 뭐 칠 거야? 네모.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여기에 나는 동그라미. 또 꽤 닮았소. 바로 닫을게요. 그럼 똑같아, 얘들아. 거울 속의 나랑 진짜 나는 뭐야? 반대인데 닮았대. 얘도 무슨 표현?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 이런 이유가 왜 나오느냐 했을 때 결국은 두 자아의 모순적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거를 거울의 특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닮은 이유는 뭐냐면 거울이 결국은 물체를 비추기 때문에 이게 닮은 이유가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 그럼 왜 반대냐? 아까 비출 때 어떻게 비춘다 그랬어? 좌우를 바꿔서 비춘다 그랬죠. 좌우가 반전되어 비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되는 이유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거울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물체를 비추지만 좌우를 반전해서 비춘다. 자, 다음 마지막 줄.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앞에 있는 나는 뭐 칠 거야? 동그라미. 거울 속의 나는 네모 치겠죠. 얘도 마찬가지 현실적인 자아가 내면적인 자아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섭섭함이고요. 걔가 더 나아가면 이 두 자아가 분열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갈 수 있다.